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의 결혼으로 불행할 뻔했던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간혹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야 잘 산다. 아무리 불효자 같은 남자도 장가를 가면 효자가 된다.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절대 제 남편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창피한데 그때는 뭐에 쓰였는지 남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두터웠네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결혼 전 연애하는 동안 내내 저에게 충성할 정도로 자상했고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여자는 저밖에 없는 것처럼 저를 아끼고 위해줬어요. 비록 한 가지 흠이라면 저보다 경제적 능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거였는데 4년을 만나는 동안 남편은 한없이 선했고 자상해서 그런 흠 따위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성격이 좀 모난 구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가오는 남자들마다 제 성격에 배견하지 못했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망가듯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남편만큼은 그런 저의 모난 성격도 다 괜찮다고 받아주며 저를 사랑해주니 남편이야말로 저의 짝이라고 생각했었죠. 저희 성격은 저희 어린 시절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버지 없는 가난한 집의 장녀였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저와 3살 아래 여동생을 홀로 키우셔야 했고 원래 아버지가 아프지 않았을 때도 집안 사정은 좋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병원비까지 더해지면서 엄마가 감당해야 하는 빚은 한도 끝도 없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빚을 갚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했고 저는 그런 집의 장녀였기에 응석 같은 건 부릴 수도 없었죠. 엄마를 도와 동생을 챙겨야 했으니 철도 빨리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을 혹은 내 동생을 무시할까봐 경계했던 버릇이 지금의 저의 모난 성격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런 저를 늘 안쓰럽게 여기셨죠. 그래서 형편도 어려우면서 무조건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철이 빨리 든 저는 매번 대답은 알겠다고 했지만 내심 돈 들어가는 일은 최대한 제 선에서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학여행 때문에 작은 일이 생겨났죠. 혜수야, 이거 수학여행비야. 너 선생님한테 수학여행 안 간다고 했다면서? 선생님이 전화하셨어? 내가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보야, 그게 선생님만 단속한다고 될 일이야. 네 친구 미영이 엄마가 전화했더라. 네가 수학여행 안 간다고 했다면서 너 돈 때문에 엄마한테 일부러 말도 안 한 거지? 그야 한두 푼도 아니니까. 그 돈이면 우리 세 식구 일주일은 거뜬하게 사는데. 혜수야, 엄마가 진짜 속상한 게 뭔 줄 알아? 알아. 내가 돈 걱정하는 거잖아. 그래, 애는 애 다워야지. 너 철없이 군다고 누가 뭐라고 하니? 이럴 땐 그냥 가고 싶다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면 돼. 싫어. 엄마 고생하는 거 뻔히 아는데 무슨 그런 소리래. 난 하루라도 빨리 취직해서 돈 벌고 싶단 말이야. 그래야 엄마도 그만 힘들지. 엄마는 반대야. 항상 말하지만 너 꼭 대학 가. 힘들게 사는 거 엄마 하나면 좋게. 너랑 혜진이는 꼭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 다니고 돈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꿈이야. 그러니까 제발 돈돈거리지 마. 너도 다른 애들처럼 놀 거 다 놀고 공부해. 아무리 엄마가 빚이 많아도 네 등록금 하나 못 만들겠니? 그래도 너 계속 그럼 엄마 진짜 화낸다. 엄마가 아빠도 없이 누굴 믿고 사는데 내가 이 돈 통장에서 빼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내 새끼 걱정이나 시키는 나 같은 게 무슨 엄마인가 싶어서.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대로 수학여행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갈게. 엄마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닐게. 그럴 테니까 엄마 울지 마. 응? 너 진짜지? 약속해. 알았다니까. 자, 약속.
엄마는 그렇게 저를 키우셨어요. 없는 집에서 공부라니. 하지만 엄마가 속상해하는 건 죽어도 싫었던 저는 죽기 살기로 공부에 매달렸죠. 이왕 하는 공부, 장학금이라도 받고 대학에 가게 되면 엄마도 기쁘게 해드리고 돈도 굳을 거라는 생각에 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또 외웠어요. 그 결과 저는 원하던 대로 명문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었고, 남들 MT다 연애다 하며 놀 때 다음 학기 장학금을 받기 위해 또 열심히 공부만 봤더니 대학 4년 동안 모두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 후에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대기업 입사가 결정되었고, 드디어 제 손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면서 저희 집은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느낀 감동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묘하게도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은 있었어요. 엄마가 편해지고 동생이 돈 걱정하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기쁨은 컸지만, 앞으로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때 소개로 여러 번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남자를 만났어요. 연애를 하면 뭔가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연애는 제 기준에서 공부보다 더 힘들었어요. 남녀간의 감정이라는 게 모든 걸 다 표현하지 않잖아요. 게다가 저는 성격도 그다지 사근거리지도 않았고, 연애보다는 일보다는 집이 먼저다 보니 남자친구들과 3달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랬던 저였는데 남편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모든 걸 다 저한테 맞춰줬어요. 일 때문에 약속이 취소가 돼도 괜찮다고 했고, 자기가 뭔가 하자고 했을 때 제가 싫다고 하면 금방 알았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엔 이 남자가 무슨 꿍꿍이가 있나 의심도 했었어요.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의심하고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리더라고요. 난생 처음 받아보는 구애에 마음이 흔들려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는 제가 더 남편을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어요. 저희 회사와 남편의 회사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거든요. 저는 대기업에 다녔지만 남편은 중소기업이자 스타트업 회사에 다녔어요. 말로는 무슨 핸드폰 앱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던데, 회사가 가깝다 보니 점심 먹는 곳과 회식하는 곳이 여러 번 겹쳤던 기억이 있어요. 저기, 이런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 좋아합니다. 네? 저를요? 네, 처음엔 그냥 예쁘셔서 눈이 갔고요. 여러 번 같은 곳에서 마주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요.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가 있으면 어쩌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좀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얘기 안 하면 오늘도 잠을 못 잘 것 같아서요.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남자친구 진짜 있으세요? 그때 남편의 얼굴은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이제는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인간이지만 적어도 그때 남편의 모습은 순수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때 뜻밖의 고백을 받고 남편의 회사 사람들과 저희 회사 사람들의 환호와 지지에 저희는 여러 번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냥 저도 호기심으로 남편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극진한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의심이 가득한 제 마음도 홀랑 남편에게 기울더군요. 그렇게 연애를 했어요. 무려 4년 동안요. 한결같은 글을 보며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결혼도 생각하게 되었고, 남편이나 저희 집이나 서로 비슷한 구석이 많아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집은 시부모님의 이혼으로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시어머니와 4살 아래 남동생과 살았는데, 서로 장남이고 장녀이다 보니 얘기도 잘 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 서로를 더 위했죠. 하지만 그런 마음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내 남편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의외로 부부의 사이는 아주 작은 것에서도 멀어질 수 있더라고요. 자기야, 나 아무래도 내 사업을 해야겠어. 왜?
지금 회사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우리 회사는 자기처럼 대기업도 아니고 서로 생각이 너무 달라. 난 지금 우리 회사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들거든. 수익도 안 날 것 같고. 그러다 회사 문 닫으면 실업자 되는 건데 그냥 이참에 내 발로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래서 말인데 자기는 직장이 좋으니까 대출을 좀 받으면 안 될까? 뭐? 이 집 살 때도 내 신용이 더 좋다고 내가 대출 받았는데 자기 사업하자고 또 대출을 받으라고? 자기는 그냥 대출만 받아. 내가 알아서 다 갚을게. 내 사업 아이템 진짜 좋거든. 벌써 하기만 하면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있어. 정말이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저에게 자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모두 다 적을 수는 없지만 남편의 사업 아이템은 제가 듣기에는 영 비전이 없어 보였는데요. 자기는 분명 대박이 날 거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했어요. 미안한데 난 사업 잘 모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일단 회사 다니면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 사업이란 게 쉬운 거 아니잖아. 우리 이 집 대출금 갚으려면 당장이 아쉬운데. 저는 제 성격에 맞지도 않게 남편을 최대한 설득했어요. 그때 당시 회사 근처 30평 대단지 아파트를 무리해서 샀기 때문에 대출금 갚는 게 그리 쉽지 않았거든요. 제 명의이긴 했지만 그 아파트를 사자고 했던 사람도 남편이었어요. 매월 200만 원 가까운 아파트 대출금과 공동으로 쓰는 공과금, 그리고 생활비까지 두 식구밖에 되지 않았지만 매달 늘어가는 지출은 꽤 많았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면 당장 그 많은 돈을 저 혼자 감당해야 하니 남편의 말을 들어줄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일로 남편은 마음이 상한 듯 예전과는 태도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고 저러다 말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결혼하고 첫 어버이날이 되었어요. 사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어머니하고도 작은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공항 면세점에서 명품 화장품 세트를 구입해서 선물했는데 그게 시어머니한테는 그다지 마음에 드는 선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얘, 너는 없는 집에서 자랐다면서 돈을 이렇게 쓸데없는 데 쓰니? 얼굴에 쳐바르면 다 똑같은걸? 뭘 명품을 사? 엄마, 혜수가 엄마 생각해서 산 거잖아. 원래 혜수는 명품 쓰지도 않는데. 내 말이 왜 이런데 아까운 내 아들 돈을 쓰냐고. 그 선물은 제 돈으로 산 건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돈으로 샀다고 생각했는지 아깝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용돈 봉투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죠. 죄송해요. 어머님이 이렇게 검소하신지 몰랐어요. 이거 용돈인데 이걸로 마음 푸시고 그건 저 주세요. 제가 환불하든지 선물하든지 알아서 할게요. 어머, 얘 좀 봐. 뭘 또 줘놓고 다시 달래. 용돈은 고맙다. 그러니까 내 말은 앞으로는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이렇게 돈으로 달라는 소리야. 얼마나 편하고 좋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들 고마워. 잘 쓸게. 뭐냐? 형, 나는 뭐 없어? 서운하다. 형수, 서운해요. 아, 도련님 것도 있어요. 넥타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잖아요. 나중에 출근하실 때 매세요. 아, 네. 나도 돈이 더 좋은데 수험생도 은근 돈 쓸 때가 많거든요. 야, 형이 주려고 챙겨왔어. 이따 슬쩍 주려고 했는데 자식 좀 참지. 그랬어? 난 또 없는 줄 알고 서운했잖아. 고마워 형. 형수, 넥타이 잘 쓸게요. 지금 생각해도 완전 어이없어요. 저렇게 식구들이 남의 성의도 무시하고 돈만 밝히다니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일은 저희 집에 인사를 갈 때였어요. 적어도 자기 동생 줄 용돈은 준비했던 남편은 저희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더라고요. 선물도 용돈도요. 그래서 제가 마치 남편이랑 같이 준비한 것처럼 엄마한테 선물과 용돈을 드렸는데 남편은 미안한 눈치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제 동생도 자기 동생처럼 임용고시 준비하는 수험생인데 단돈 10만 원이라도 주지. 그것도 말은 안 했지만 서운하더라고요. 이랬던 기억 때문인지 어버이날이 되고 저는 내심 남편이 어떻게 나오나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또 시어머니한테 혼나기 싫으니 어버이날이라고 비싼 카네이션은
일부러 사지 않았고 용돈 봉투만 준비했죠. 당신 입으로 돈이 더 좋다고 했으니까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그 돈을 용돈에 더 넣자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역시나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는지 제가 용돈 봉투를 드렸음에도 시어머니의 표정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유, 내 팔자야. 남들은 다 받는 카네이션도 못 받고 이게 무슨 어버이날이야. 너도 참 센스가 없다. 오늘 같은 날 빈손이 웬 말이야. 지난번에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하셔서 돈이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물론 돈이 더 좋지. 근데 이왕 주는 거 남들처럼 다 줄 순 없니? 내가 뭐 집을 사달래, 명품 백을 사달래. 원래 시어머니란 사람들은 저렇게 염치 없이 대놓고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가뜩이나 달갑지 않은데 또 뭐라고 하니 돈을 쓰고도 기분이 나빴고 그때였어요. 일이 밀려서 조금 늦는다던 남편이 두 손으로도 모자라게 큰 카네이션 꽃다발을 들고 시댁으로 들어왔죠. 어머, 역시 아들밖에 없어. 세상에 곱기도 하지. 나 이거 사진 찍어서 자랑해야겠다. 고마워 아들. 엄마 너무 행복하다. 엄마가 좋아해서 다행이다. 자기 언제 왔어? 나 최대한 빨리 온다고 왔는데 나 많이 늦지 않았지? 우리 그러지 말고 나가서 외식하자. 내가 소고기 쏠게. 저는 자기 식구들한테 한없이 너그러운 남편을 보고 내심 기대했어요. 적어도 카네이션을 자기 엄마 것만 사진 않았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곧이어 도착한 친정엄마의 문자에 저는 서운함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글쎄 자기 엄마한테는 한아름도 모자라 양손 가득 들어야 하는 카네이션 꽃다발을 산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는 손바닥만한 바구니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카네이션을 보냈더라고요. 혜수야, 정서방이 보냈어. 세상에 내가 사위한테 이런 꽃도 받고 엄마 기분 너무 좋아. 정서방한테 네가 엄마 대신 고맙다고 전해줘. 오늘 시댁에 가서 잘하고 우린 주말에 보자.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고 기다릴게. 저는 시어머니가 활짝 웃을수록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댁 식구들 보는 앞에서 남편 것보다 더 큰 카네이션 바구니를 사서 차에 실었고 시어머니는 누굴 주려고 그 비싼 바구니를 사냐며 잔소리를 늘어놓으셨는데 저도 화가 나니 필터링 없이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따 집에 가는 길에 저희 엄마 드리려고요. 저희 엄마도 어버이시잖아요. 어머, 나한테는 돈이나 주더니 지 엄마한테는 꽃바구니를 사는구나. 자기야, 내가 장모님한테 꽃바구니 보냈는데. 봤어. 그래서 산 거야. 너무 비교돼서. 아, 오늘 대목이라고 꽃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미안해. 어머, 아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얘, 너는 꼭 그걸 이렇게 표현해야 하니? 애가 가만 보면 속이 좁아. 비싸서 못 사는 네 남편 마음도 못 헤아리니? 네, 저라면 한쪽을 좀 줄이더라도 똑같이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나게 하는 남편 마음은 모르겠어요. 뭐야? 아무래도 저는 이 자리 끼면 분란만 만들 것 같죠? 어머님 아들이 낸다고 하니까 가셔서 맛있게 드세요. 저는 저희 집에 가서 저희 가족이랑 먹을게요. 저는 황당하다 못해 금방 화를 낼 것 같은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그대로 제 차에 올랐어요. 그제야 남편은 헉했는지 저를 쫓아왔지만 저는 차를 출발시켜버렸고 그 뒤로 계속 전화를 해댔지만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어머, 너 시댁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무슨 꽃을 또 사와? 받아. 나도 우리 엄마한테 큰 꽃바구니 주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나가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무슨, 너 말도 없이 와놓고 엄마 이미 혜진이랑 삼겹살 구워서 먹었어. 뭐? 고작 삼겹살? 언니, 고작이라고 하지 마. 나 딴에는 큰 마음 먹고 샀다. 아, 미안. 그럼 나도 구워줘. 성질내고 왔더니 허기진다. 언니, 너 또 성질 못 죽이고 지르고 왔지? 엄마, 거봐. 그 사진 내가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 너 정말 엄마가 보낸 사진 때문에 이렇게 온 거야? 엄마는 진짜 고마워서 보낸 건데. 아니야. 그냥 있다 보니까 일이 꼬였어.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우리 시어머니 별로라고.
그래도 네 시어머니인데 그렇게 말하면 돼? 오늘만. 원래 없을 땐 나라님 욕도 하잖아. 내가 오죽하면 이거 들고 여기까지 왔겠어. 엄마 자식은 난데 오늘은 그만 혼내. 저는 그렇게 어릴 때도 부르지 않았던 응석을 부렸어요. 확실히 결혼을 하니까 엄마 앞에서는 어리광이 늘더라고요. 이런 게 결혼이라면 애당초 하지 않는 건데. 그날 제가 결혼을 했다는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저의 행동이 아주 효과가 없진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먼저 집에 와 있었고 저한테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데 모난 성격 때문인지 그제야 마음이 조금 풀리더군요. 자기야,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엄마나 장모님한테 똑같이 할게. 미안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꽃은 살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 나는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자기 생각해서 일부러 큰 거 산 건데 자기가 서운해할 줄 몰랐어. 내가 진짜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자기 집만 챙기는 것 같아. 전에 도련님 용돈은 따로 챙겼으면서 우리 엄마나 내 동생한테는 10만 원도 안 주더라. 그야 내 동생이 수험생이니까. 내 동생도 수험생이야.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진짜 짧았어. 난 자기가 나보다 더 잘 버니까. 나는 내 능력껏 하면 되는 줄 알았지. 뭐? 여기서 누가 더 많이 버는 게 왜 나오는데? 나도 말이 나왔으니까 좀 하자. 자기는 우리 생활비 나보고 똑같이 내라고 하잖아. 400번은 자기랑 300번은 내가 똑같이 내면 나라고 돈이 있겠어? 나도 내 카드값이랑 핸드폰 비용, 거기다 학자금 대출금까지 나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300 조금 넘게 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모두 다 내놓고 용돈을 받으라는 것도 아닌데 돈이 없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제가 더 놀랄 일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으니 글쎄 남편이 저한테는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미쳤어?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그럼 이 집 대출금이랑 생활비는? 당분간만. 나 금방 돈 많이 벌 거야. 그때 되면 내가 못 냈던 거 한 방에 낼 테니까 몇 달만 자기가 내라. 자기 돈 잘 벌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툭 까놓고 이 아파트 자기 명이고 자기 아파트 자기가 대출금 내는 건데, 그리고 나 공과금이랑 생활비 많이 안 나오게 전기랑 물도 조금만 쓰고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을게. 이게 말이 되나요?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면 실업급여라도 나올 텐데 저렇게 지발로 나왔으니 저는 할 말은 많았지만 말문이 딱 막혔어요. 나 퇴직금으로 사업 시작할 거야. 자기한테 피해 안 끼친다니까. 내가 오죽 확신이 있으면 이러겠냐. 나 좀 믿고 기다려봐.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저 남편의 말대로 저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되길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반년이 흘렸고 저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이걸 성공시키면 연봉과 승진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또 죽기 살기로 매달렸고요. 돈이 간절했으니까요.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는 일도 많고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는 날도 많았는데 한 번은 퇴근하고 녹초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니 집안 꼴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엉망이었어요. 남편은 때마다 라면이나 즉석밥으로 끼니를 때웠는지 다 먹은 용기들만 싱크대와 식탁에 놓여 있었고 빨래를 못하니 며칠씩 같은 옷을 입고 나갔다고 하던데 그즈음 남편은 나라에서 저렴하게 빌려주는 작은 사무실인지 뭔지를 얻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괜히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분명히 불편했을 텐데 단 한 번도 저에게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달에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후 아주 오랜만에 휴가를 냈어요. 밀린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남편이랑 저녁에 맛있게 먹을 음식도 하려고 모처럼 대형 마트를 찾았죠. 이것저것 남편이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며 쇼핑카트를 채우는데 계산을 하려고 생활비 통장 체크카드를 건넸는데 계산을 하는 아주머니께서 잔액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고 당황해서 그럴 일이 없다고 대답했는데
이거 몇 번을 긁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쓰는 개인 카드를 긁었고 그 길로 바로 ATM 기계로 가서 잔액 조회를 했는데 정말로 잔고가 하나도 없는 거 있죠. 불과 일주일 전에 제가 생활비 통장에 2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게다가 생활비 통장에서 매달 아파트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나가는데 잔액 조회를 아무리 해봐도 돈은 없는데 대출금이 나갔다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뭔가 이상한 예감에 그 길로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 출금 내역을 싹 다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 인간이 제가 대출금으로 나가라고 매달 200만 원씩 넣어놓으면 그 다음날 그 돈을 고스란히 뽑아간 거 있죠. 게다가 저희가 잔액이 부족하면 문자를 드리는데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안 그래도 계속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으셔서 경매 진행 예정이거든요. 문자 못 봤어요. 그때였어요. 언제였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니 남편이 제 핸드폰을 보다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 당황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인간이 저 몰래 아침이고 저녁이고 제 핸드폰을 뒤져 은행에서 온 문자를 지웠던 것이 분명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남편을 찾아갔어요. 자기야, 여기는 무슨 일이야? 지금은 회사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똑바로 말해. 생활비 통장에서 돈 빼다 어디에 썼어? 그거 내가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썼어. 미안해. 급해? 얼마나 급했으면 매달 대출금 갚는 돈에 손을 대? 우리 집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 그거 다 어디에 썼는데? 설마 나한테 피해 안 준다고 하더니 그 돈으로 사업했니? 아니야. 그건 최근에 딱 한 번. 그건 최근이야. 그럼 3달 동안은 어디에 썼는데? 설마 바람났니? 사람을 뭘로 보고 우리 집 갖다 줬어. 뭐? 어머님한테 드렸다는 거야? 왜? 엄마가 3달 전에 허리를 다치셔서 일을 못해. 내 동생은 수험생이고 당장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생활비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생활비를 이 돈으로 드렸다? 그럼 어쩌냐. 우리 엄마랑 내 동생 당장 굶게 생겼는데. 아니, 어머니야말로 일을 못하시면 실업급여라도 타시면 되지. 우리 엄마가 정규직도 아닌데 무슨 실업급여를 타. 내가 좀 있으면 상품 출시하거든? 조금만 기다려줘. 집 경매돼도 내가 더 좋은 집 사줄게. 그러니까 대출금 갚는다 생각하고 우리 집에 200만 원씩 생활비 좀 주라. 응? 자기 돈 잘 벌잖아. 됐어. 능력도 없으면 못 드린다고 해야지. 지금 이게 말이 되니? 곧 있음 내 동생 시험도 봐. 이번에는 합격할 것 같다고 했어. 그럼 앞으로 내 동생이 알아서 할 텐데 그 전까지만 장남 노릇 좀 하면 안 되냐? 어이없어. 남의 돈으로 너는 장남 노릇이 하고 싶어? 나는 뭐 돈이 많아서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 줄 알아? 자기 멋대로 저지른 거 그래도 혼자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몰라. 툭 까놓고 내가 왜 회사를 그만둘게. 이게 다 네가 나보다 잘나서 그런 거야. 사람들이 다 와이프 돈 잘 벌어서 좋겠다고 비아냥거리는데 나는 뭐 자존심도 없냐? 그래서 사업해서 너보다 더 잘 나가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네 책임도 있는 거야. 남편은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화를 냈어요. 내 책임이라니.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더라고요. 결국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게 둘 수 없으니 엄마가 붓고 있던 적금을 깨고 해결해 주셨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엄마한테 손을 벌려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죄송하고 또 남편에 대한 원망이 깊어졌어요. 엄마, 미안해. 저렇게 뻔뻔한 사람인지 몰랐어. 나 이혼할까 봐. 혜수야, 엄마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믿어. 근데 정서방도 중간에서 오죽 곤란했으면 그랬겠니. 네 말대로 능력도 없는데 도움 바라는 자기 식구를 외면하는 게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마터면 알지도 못하고 집이 넘어갈 뻔했는데. 정서방도 이번에 많이 배웠을 거야. 이참에 네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너한테도 잘하지 않을까? 어찌됐든 해결했잖아. 엄마가 그동안 모은 돈이 날아갔잖아. 날아가긴 자식 집 해줬다고 생각하면 싸지.
너 시집갈 때 엄마한테 한 푼도 안 가져갔잖아. 그거 줬다고 생각하면 돼. 난 싫어. 내가 갚을 거니까 엄마 기다려. 알겠지? 알았어. 천천히 갚아도 돼. 엄마 돈 벌잖아. 그리고 우리 혜진이 선생님 되면 진짜 우리는 네가 걱정 안 해도 돼. 아, 맞다. 혜진이 다음 달에 시험이지. 내가 진짜 신경도 못 쓰고. 혜진이 내 딸이거든. 내가 신경 쓰고 있으니까 시집간 딸은 딸만 생각해. 시집 갔으면 친정은 좀 잊고 살아. 엄만 네가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저희 엄마의 마음을 남편이 알아야 하는데 적반하장으로 남편은 지 잘못이 까발려지고 난 후로는 아니 더 이상 돈줄이 막히고 나서는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일이 터지고 통장을 싹 바꿔버렸거든요. 야, 나 100만 원만 갚을게. 됐어. 그동안 나 몰래 빼간 돈만 몇백인데. 그럼 어쩌냐? 당장 우리 엄마 병원비도 없다는데. 몰라. 자기가 나가서 대리운전을 하던 수험생 동생 알바를 시키던 알아서 해결해. 야, 진짜 너무하다. 너 내가 성공하면 그땐 나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별 걱정을 다 한다. 그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성공이나 해봐. 남편은 저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그 뒤로는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집에 들어와서도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러다 도련님의 공무원 1차 시험이 치러졌고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이 되었는데 남편이 잔뜩 어깨에 힘을 주더니 자기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분명 합격이라면서요. 하지만 결과는 남편이 생각한 것과 달랐어요. 시댁에 들어가는 순간 집 분위기가 완전히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아주 황당하게도 불똥은 엄한 저한테 튀었어요. 이게 다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야. 너 대기업 다닌다고 내 아들을 그렇게 무시한다며? 제가요? 그래, 내가 생활비 그거 조금 달라고 했더니 네가 번 돈이라고 안 된다고 했다며. 며느리도 가족인데 너는 우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집안 분위기가 이따윈데? 애가 무슨 공부가 돼? 그리고 남편이 사업을 하면 카드도 좀 주고 기를 살려줘야지. 이건 뭐 지만 잘났다고 내 아들 기만 팍팍 꺾어놓으니 뭔 일이 잘 되겠어. 안 그러냐?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은 이게 다 저 때문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 알겠어요. 그럼 제가 어머님 아들이랑 헤어지면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가겠네요. 그렇죠? 자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는 속상해서 하는 소리지. 아들, 가만히 있어. 너 내 아들 신세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헤어지겠다는 거냐? 그래, 좋다. 너 그럼 내 아들이랑 헤어지는 대신 네 앞으로 되어있는 아파트 내놓고 가. 우리 애한테도 위자료는 있어야지. 위자료요?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위자료는 피해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저 몰래 제 통장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줘요? 경매에 넘어갈 뻔했던 아파트 저희 엄마 돈으로 막았는데 그 아파트를 달라고요? 정말 염치도 없다. 그 위자료 누가 받게 될지 법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자기야, 왜 그래? 화 풀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난 자기랑 죽어도 헤어질 마음 없는데 괜히 우리 엄마가. 뭐야, 이 팔풀이 같은 놈아. 넌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고 싶어? 그럼 어떡해? 당장 돈이 없는데. 엄마는 내 사정도 모르면서. 쟤 건드리지 마. 제 귀에 똑똑히 들리는 남편의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필요한 집만 대충 싸서 친정으로 갔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소장을 받은 남편은 친정으로 와서 빌고 또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남편의 모습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석고대죄하던 남편은 친정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저를 보며 이혼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한순간 얼굴을 싹 바꾸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씨, 못해먹겠네. 알겠어, 이혼해. 대신 나 돈 좀 빌려주라.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야. 차용증이라도 쓰라고 하면 쓸게. 결국 목적은 돈이었지? 꿈깨. 더 이상 너한테 줄 돈은 10원 한 장도 없으니까. 그리고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소송에서 내가 이기면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할 텐데 어디다 돈을 달래.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꺼져. 그렇게 남편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저에게 추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혼 소송 기간은 길었어도 워낙 증거가 빼박이라 모든 것이 저한테 유리하게 흘렀고 재산 분할할 것도 없이 남편은 저에게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까지 더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라는 작자는 저에게 빌며 자기 아들을 봐주라고 애원하는데 진짜 이 집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비굴한지 오만 정이 떨어지더군요. 그러게 애당초 잘했으면 오죽 좋아요. 그렇게 아나무인 욕심만 많더니 그 끝이 딱 자기들이랑 어울렸던 거 있죠. 그 후 저는 살던 아파트를 월세로 주고 친정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 가격이 꽤 많이 올랐길래 얼마 전 매매를 했고 그때 경매로 넘어갈 뻔했을 때 엄마가 해결해줬던 돈에 이자를 몇 배로 쳐서 갚아드렸어요. 엄마는 필요 없다고 내내 거절했지만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제가 뻔히 아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버티니 어쩔 수 없어서 나중에는 받으셨어요. 나중에 제 동생 결혼할 때 그 돈으로 혼수를 하시겠다면서요. 아, 제 동생은 그때 누구와는 다르게 임용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소재의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벌써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 있죠. 비록 저는 인생의 쓴맛을 봤지만 제 동생은 연애도 결혼도 모두 해피엔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네가 좁다 보니 들려오는 소문에 남편은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쫄딱 망해서 다시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 것 같던데 부디 이번 생에는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다시 찾은 제 인생, 이번에는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 해요. 그럼 언젠가 저도 진짜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해피엔딩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